자, 고르고. 자, 고르고. 여러분 채점평 받은 거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죠. 앞에 그 채점자가 이래 뭐 간단하게 그 평을 해놓은 거는 뭐 내가 읽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문제될 건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이제 답안지를 한번 보자고. 이제 첫 번째 답안지는 내가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표현이 좀 하여간에 부적절한 것들이 좀 있는데,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데 글을 쓰면서 그게 글을 쓰기가 힘들어서 그랬거든. 이게 뭔가 좀 혼재된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뭐 시간이 들더라도 이렇게 문장을 처음이니까 한번 이렇게 쭉 보자고. 이제 뭐 서론은 이제 뭐 그렇게 썼고, 그래서 일단 요 답안지의 장점은 글씨체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답안지가 굉장히 깔끔하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면이라 볼 수 있다. 그렇지 못한 답안지에 비해서 적어도 몇 점 정도는 후광 효과를 가질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공익의 본질 실체설에 보면, 우리가 실체설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을 초월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은, 이것도 있어요. 은 나오는 표현이 이상하잖아, 그지? 실체설은 공익과 사익 간 갈등이 없으며, 갈등하지 않으면 좀 표현이 이상하다, 그지? 그래서 공익과 사익 간이, 공익 우선주의니까 공익과 사익 간에 갈등은 없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한계점에 보면, 첫째, 공익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의미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익을 어떤 절대적인 규범이나 가치로 봤을 때, 그 절대적 가치, 규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이제 공익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어떤 뭐 절대적 규범이 무엇인지, 또 그런 절대적 규범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써줘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공익을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표현이 하기 좀 애매하다. 그래서 그 핵심은 공익이 명확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그 내용이 뭐냐에 대한 비판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실체설에 따르면 어떤 주체가 공익을 명확히 규정을 내릴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제 우리가 실체설에서 나오는 문제는 공익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고. 그냥 뭐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하지, 그걸 누가 결정하는가 이런 게 이제 언급이 없으니까, 그 절대적 가치가 가지는 개념적인 모호성이나 또는 그 주체가 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 첫 번째 내용이 약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어떤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 또 그런 절대적 가치를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설명이 없다. 뭐 요게 이제 비판의 핵심이 될 거라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정부가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소수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뭐 표현을 쓰면 우리가 정부의 독단적 결정에 의해서 사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더 낫겠지. 좀 더 낫겠지. 자, 과정설의 경우 사익과 공익은 갈등한다고 보면, 갈등한다라는 것보다 과정설은 기본적으로 사익의 총합이고 사익들 간의 조정의 결과물이 공익이니까 공익과 사익이라는 게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게 핵심이지, 그지? 그래서 사익과 공익은 구분되지 않으며,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공리주의적인 관점과 다인주의적인 관점으로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지? 자,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측정의 문제가 있고, 이와 더불어 사익을
단순합을 할 경우 개개인의 효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내가 아는데 이걸 좀 정확하게 쓰면 우리가 이제 사익을 합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 개개인의 효용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돼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단순합을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사익을 합산할 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개개인의 효용의 크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다원주의적 관점에 보면, 다원주의적 관점에 따르면 공익은 사익 간의 조정 과정이다. 아니고 공익은 조정의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과정이 아니고 결과다. 그러니까 그런 조정 과정을 거친 결과를 우리가 공익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그 둘째 조직되지 못한 소수의 이익이 경시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조정 과정에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야. 근데 이제 그 밑에 글은 보면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수의 경우 공익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며 형성되는 공익은 오도된 합의로. 근데 요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참여해서 배제돼서 그렇다라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도된 합의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소수의 이익이 배제된다라는 것은 조정 과정에서의 얘기라. 그게 참여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어떤 그런 영향력이나 권력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의미하는 거니까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조금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런 조정 과정에서 어떤 권력의 불균등한 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소수의 이익이 배제될 가능성,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오도된 합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밑에 뭐 신공공 서비스론의 비판 채점자가 해놓은 거는 요건 이제 하려면 앞부분에 붙어야 되겠지, 그지? 공리주의적 관점에 붙어야지. 여기 붙을 이야기는 다원주의적 관점에 붙을 이야기는 아니고, 신공공 서비스는 주로 이제 뭐 우리가 사익의 측정이나 합산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공익 폐지론자의 입장이나 유사하다라는 이야기니까 붙으려면 앞에다 붙어야 되겠죠, 그지? 자, 사례에 제시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는 내가 바람직한 공익 형성 방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줬다고.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람직한 공익 형성 방식은 이런 거다. 왜 그렇다. 어떤 근거 또는 이유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제 앞에 보면 뭐 어쨌든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시정부와 지역 주민의 사익 간 조정 과정을 통해 공익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어떤 방식이 바람직하냐에 대한 답이 되니까 그 내용은 이제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 내용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자기가 어떤 이제 의견을 제시를 했다고요. 바람직하다. 이게 왜 바람직한가를 뭔가를 좀 구분을 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언급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그 단락에 보면 사익 간의 조정 과정을 통해서 쭉 하면서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건 바람직한 이유하고는 또 좀 다른 의미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양자 간의 조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 또는 지역 주민의 어떤 의견을 그렇게 수렴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미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 그지?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저기 나와 있는 그 단락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도 이제 뭐 많은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보안 핵방패장 사례 뭐 이런 걸 가져온 건 잘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근데 이제 사실상 내용은 보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핵심적인 거 세 번째 줄에 보면 뭐 시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려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더 거세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나 그 앞에 있는 문장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표현이라고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
두 패러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뭐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왜 바람직한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지. 그러면 이제 지금 학생이 쓴 거는 어쨌든 시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정책 갈등도 생길 거고 뭐 우리가 조정 비용도 많이 나타날 거고, 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아직 이제 안 배웠으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주민하고 서로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이 경우에는 공익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찌 되느냐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해봐야 하는 거지. 시정부 입장에서로 조정행 결과 관철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들어서 뭐 그 사업 자체가 철회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조정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어쨌든 뭐 시정부 입장이 반영되든 지역 주민의 입장이 반영되든 뭐 어떤 형태로 나올 거라고, 그지?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공익이 결정 또는 공익이 형성되더라도 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어떤 정책 순응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뭐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역 사회에서 다음에 어떤 다른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도 이렇게 좋은 하나의 경험이 될 거다.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서 뭔가 한 두 가지라도 이렇게 좀 구분했으면 썼으면 좀 더 나을 것 같다. 예? 쭉.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지문에다가 바람직한 형성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근거를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좀 구분을 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에 가서 이제 첫 번째 보면 이제 서론에다가 가외성의 개념을 그냥 간단하게 써놨다고, 그지? 그래서 가외성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져서나 란다우에 의해서 그 의미가 재조명 받고 있다라는 말은 이상하지. 이 사람 글 자체가 1969년도에 논문이니까 그 의미가 재조명 받은 바 있다, 뭐 아니면 받았다, 과거 형태로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에 보면 가외성은 중척, 중복, 그 다음 뭐 동등 잠재성, 이제 상호 독립성은 빠져 있지만은, 근데 이게 이상한 게 개념은 서론에 있고, 특징은 의에 들어있고, 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래서 쓸 때는 가외성은 이런 의미고, 주요한 특징으로는 이런 게 있다라고 뭉쳐서 차라리 서론에 같이 써버리든지, 그래서 서론에다가 부제를 아예 다는 거야. 가외성의 개념 및 특징 해갖고 아예 그렇게 해버리든지, 아니면 앞에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그냥 좀 쓰고 그냥 이 가외성의 의의를 쓸 때 앞에다가 뭐 개념 및 의의 이래가지고 가외성의 개념 특징을 간단하게 쓰고 거기에 따른 의의를 유용성 같은 거를 써주면 좋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특징하고 개념이 지금 이게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다고. 갑자기 가외성은 중첩, 중복의 의미를 갖는다 하면서 뭐 이래 나오는 게, 그래서 그걸 좀 분명하게 같이 연결을 해서 한쪽에 위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뭐 내가 가르쳐 줄 때 세 가지를 가르쳐 줬다고. 이제 신뢰성, 행정 창의성,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그런 가외적인 부서나 뭐 정책들이 있으면 외부 환경에 우리가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치료해야 될 비용 그 자체가 가외성이 지닌 하나의 장기적 의미의 편익이니까 그 이야기도 추가를 해주는 게 좋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가외성은 여러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한계점도 갖고 있다. 이게 또 사소한 거긴 한데, 영어도 마찬가지지만은 똑같은 동사를 되풀이해서 쓰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뭐 영어 페이퍼 쓰고 이럴 때 동사를 비슷한 걸 자꾸 이렇게 바꿔서 쓰고 이러거든. 마찬가지로 여러 의의를 갖기도 하지만 한계점도 뭐 지닌다든지 한계점도 있다든지 이래야지 같은 표현이 중복되고 이런 거는 그래서 별로 좋지 않다. 첫 번째, 비효율적이다. 이 말은 원래의 의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그 지적한 내용은 비용 대비 효과의 문제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효과가
우리가 어떤 그런 가외적 비용을 투입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비용보다 커야만 의미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 그지?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뭐 우리가 첫째 만약에 표현을 쓰면 효과가 비용보다 크지 않을 경우 비효율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표현이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너무 막 그냥 단선지. 그러니까 앞에도 아마 중첩, 중복에 따른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뭐 그런 맥락에서 조금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앞에 단어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의 마지막에 보면 오히려 행정 환경의 복잡성을 더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의미는 내가 이해를 한다. 행정 문제도 그러니까 행정 환경도 복잡하고 또 많이 변하는데 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부서들이 같이 이렇게 부처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복잡성을 더하는 셈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표현 자체가 아마 그런 의미로 쓴다 하더라도 더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이런 표현은 답안지에 가능하면 안 쓰면 좋다고. 네? 이거는 뭐라고 그러나? 이건 좀 이거 구어체라 그러나? 제가 명확하게 말을 못 하겠는데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이런 식의 표현 무슨 딱 집어서 말하기 힘든데 하여간 이 더하는 꼴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그런 표현 자체는 조금 이렇게 가능하면 안 쓰는 게 좋다. 그럼 만약에 이런 의미를 쓴다면 오히려 행정 환경 복잡한 행정하는 이야기니까 뭐 행정 환경의 이런 그러니까 중복 중첩은 또는 뭐 부서들 간 또는 기능 간의 중첩 정보는 행정 환경의 복잡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표현이 이 더하는 꼴이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부처주의 조직주적 행과 이거는 이제 내용은 뭐 여러분이 잘 쓰기가 뭐 지금 아무래도 뭐 정부 조직 개편 이런 건 배우면 좀 더 이렇게 이제 할 이야기가 뭐 예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는 뭐 내가 미리 생각을 했는데 별 문제는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답안이다. 내가 여러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어떤 서술하시오, 설명하시오는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건데 평가하시오는 기본적인 논리적 구조가 긍정, 부정, 전체적인 종합적인 의견 이런 식으로 항상 구분해서 써야 된다. 우리 그렇잖아. 뭐 어떤 사람의 옷에 대해서 평가하시오 뭐 이러면 저 사람의 옷이 뭐 컬러도 뭐 좋고 뭐 이랬는데 패셔너블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고 내가 전체적으로 볼 때 저 사람 옷은 이렇다 뭐 이런 평가가 될 거 아니야. 그게 평가거든. 그러니까 항상 평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출에 보면 평가하시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이제 그때는 쉽게 말하면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긍정, 부정,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기본 골격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 내용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편제를 해서 써주면 좋다. 두 번째 줄에 보면 여러 기관에 분산되었던 기능을 하나로 축소해 가외성을 삭제하는 이 앞에 축소란 표현을 쓰니까 가외성을 삭제한다라는 말도 이게 이상하다. 가외성을 우리가 줄인다 또는 뭐 축소한다 이래야 돼요. 그지? 그러니까 앞에도 보면 기능을 하나로 축소한다라는 것보다는 통합한다라고 봐야지. 통합한다. 축소를 말을 쓰는 의미는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던 거를 모아가지고 줄였다. 이제 뭐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보통 통합이라고 하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가외성을 축소하는, 줄이는 그런 사례이다. 뭐 이 표현이 이런 이야기를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가하시오 할 때는 어쨌든 요게 가지는 긍정, 부정, 전체적인 나의 생각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글을 쓰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자, 두 번째 답안지는 뭐 비교적 내용상으로는 좀 분명하게 잘 되어 있다. 안에 쭉 내용을 보면 뭐 앞에 내용은 뭐 내가 특별히 저 밑에 가면 맥스 화이트 이야기가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맥스 화이트가 이런 문제점
점에 대한 하나의 내가 비판을 하는 근거로서 내가 가져온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맥스 화이트의 뭐라는 견해는 이러한 실체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맥스 화이트가 실체설의 한계를 지적한 건 아니라고. 공익이 정부 중심적으로 형성되는 데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의미를 그냥 실체설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건 그냥 실체설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면 이 견해는 이러한 한계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써야지. 얘가 실체설의 한계라고 해서 맥스 화이트가 지적을 한 건 아니니까. 내 말하는 게 이해가 돼? 그러니까 실체설의 한계를 이 사람의 견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보다 분명히 해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뭐 글을 쓰면서 실체설의 한계 하면서 이 내용을 한 건 아니니까, 라는 견해는 뭐 이러한 연유이다. 학자들 해니 이러한 맥락에서 이런 견해가 나왔다. 이런 의미지, 그죠? 그래서 여기 뭐 실체설의 한계를 그냥 지적 내시 보여주고 있다. 이러면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다음 페이지 첫 줄에 보면 사익들 간의 조정의 산물로 파악하며,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하는 거는 앞에 있는 두 가지 가운데 후자에 관한 거거든, 그지? 그럼 뭐 파악한다 하고 후자의 경우는 이런 면에서 의의가 있다든지 하여간 뭔가 구분을 해줘야 되겠지, 그지?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사익들 간 조정의 산물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주면 좋을 거고, 그지? 개인의 이익을 측정하고, 그 밑에 보면 개인의 이익을 측정하고 합산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개인의 이익이 공익에 반할 수 있다. 개인의 이익이 공익에 반할 수 있다. 이 표현도 조금 이상하다고. 다시 보면 개인의 사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공익에 반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게 좀 더 맥락상 맞겠지.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개인이 사익을 가지고 서로 조정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 사익 자체가 공익에 반한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 얘들이 모든 개개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전체적인 우리가 결과로서 공익에 반한다는 이야기니까, 그냥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적인 어떤 공익에 반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더 나을 것 같다. 뭐 의미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어찌 보면 합리적 선택 이론의 문제점하고 그냥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나 기본적으로 같은 이야기니까, 그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 마지막 부분에 뭐 이러한 다원주의 및 점정주의 할 때, 이 점정주의는 여기서 안 쓰는 게 좋겠지. 이거는 지금 다원주의적인 공익관이고, 공익관이고, 점정주의라는 것은 뭐 우리가 다원주의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 또는 예산 결정 모형을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점정주의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거 좀 이상한 표현이다. 그래서 그냥 다원주의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채점자가 소수의 의견 경시 문제도 존재합니다. 뭐 요 내용은 뭐 여러분이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어차피 앞에 있는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요게 이제 소수의 의견이 소홀히 될 수 있다라는 같은 맥락의 이야기니까 뭐 코멘트 해놓은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우리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공익 형성 방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방안을 제시를 하고 내가 그 방안을 택한 이유들, 나름의 근거들을 몇 가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물은 거는 바람직한 게 뭐냐라고 물었지, 지금처럼 여기 지금 채점하는 사람이 구분해서 서술해 주신 점 좋습니다 그래놨잖아, 그지? 전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직한 공익 형성 방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실체성과 과정설의 관점에서 뭐 각각의 바람직한 방법을 쓰라든지 이런 지문이 아니잖아. 통틀어서 이 사례에서 어떤 방식으로 앞에 이론적인 걸 우리가 쭉 논의를 했고,
이런 이론적인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사례의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으냐 하면 그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예? 정부가 결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다원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원주의 관점이 있고, 그 다음 공리주의적 관점이 있고, 그럼 이제 전체 세 개 가운데 내가 어느 것이 바람직하다, 왜 그러냐를 써주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실체설하고 나눠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전부 다 다시 셔플링을 해가지고 나는 이런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뭐냐? 뭐 우리가 실체설처럼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정설식으로 하면 여기 이제 안에 내용에 보면 뭐 그런 게 있거든. 우리가 저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보면 뭐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장의 마련을 통해서 각각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앞에다가 먼저 적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왜 이게 필요하냐, 그 밑에 마지막 문장에 뭐 이러한 방안의 경우 정책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뭐 등등 있잖아, 그지? 이제 그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자기가 몇 가지, 뭐 두세 가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내용을 써주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물음에 묻는 거하고 매칭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생각하면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 objective function 이야기 많이 하잖아. 에? 목적 함수. 그러니까 지문에서 내한테 주어진 목적 함수가 뭔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먼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람직한 공익 형성 방식을 물은 거니까 그게 내가 목적 함수가 돼야 되고, 그걸 택한 이유를 내가 그 다음에 부인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답안지 체계가, 전체적인 글의 논리가 그 묻는 목적 함수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협업행정의 개념을 이런 이론을 활용하여 정의하시오. 핵심이 뭐죠? 협업행정 개념을 정의를 하라는 게 내가 해야 될 책무고,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론들을 활용을 해서라고 하니까 각각의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중요한 어떤 키워드들을 지적을 하고 그걸 모아서 내가 협업행정 개념을 정의를 하는 거거든. 다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다 보면 그 지문에서 묻는 내용에 그게 맞추어서 답안지를 구성해서 쓰고 이런 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뭐 그런 별 문제가 없는데 조금만 뭐 하여간 이렇게 꼬여져 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흔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쉽게 생각하면 돼. 그냥 뭐 바람직한 공익 형성 방안 물었으니까 이거다. 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이렇게 나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아예 할 필요가 없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문에 가보면, 이제 이거는 뭐 아마 본인이 이제 뭐 기억을 하면서 조금 불확실해서 그런데 가외성이라는 여기도 이제 그 서론에 개념을 써놨다고, 그지? 중첩, 반복, 뭐 이 말은 그냥 보통 우리가 알려진 개념을 그냥 쓰는 게 좋다고 정확하게. 여분, 중복, 초가분, 아니면 뭐 여분, 초가분 뭐 두 개만 쓰든 어쨌든 표현을 좀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써주는 게 좋을 거고. 마찬가지로 저 가외성의 특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개념은 서론에 써놓고 밑에 가외성의 특징을 쓰고 이게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서론에다 아예 개념하고 특징을 같이 가져가든 아니면 개념하고 특징을 지금 의화한 게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든 두 개 연계를 해쓰는 게 좋다. 그래서 같은 기능이나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중첩과 중복, 물론 이제 분산되어 있으니까 중복이 되긴 하는데 우리 분산이란 말을 안 쓰거든. 그러니까 중첩과 중복. 그다음 이제 잠재적 동등성도 이건 뭐 equal potentiality니까 그 직역을 하면 우리가 동등 잠재성이지. 잠재적 동등성 이 말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그 표현대로. 그 다음에 기관 간의 상호 독립성, 이것도 좀 이상하다. 그냥 기능 간의 상호 독립성, 이게 좀 낫겠지. 기능 간의 상호 독립성. 왜냐하면 이게 가외적이라는 게 꼭 어떤 기관 사이의 가외적인 것뿐만 아니고 장치 가외도 있고 정보 가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기관 간에 하면 좀 의미가 좀, 그래서 기능이라면 오히려 낫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 끝나고 나서 2점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에 번호로 시작할 때는 한 칸을 띄워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눈에 잘 들어온다고. 그래서 1하고 문장이 끝나고 나면 2 시작할 때 한 칸 띄워주면 양도 뭐 자연스럽게 좀 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사소한 거긴 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이래 쓰는데 가외성의 의 하면 앞에 아무 표현도 없이 첫째 나온다고. 사실 문장에 이런 거는 없다고. 앞에 간단하게 뭐 가외성의 의로서는 첫째 뭔가 말이 붙어야 된다. 예? 아무것도 없이 첫째 이래 나오는 거. 둘째는 그냥 나오지. 예? 이미 앞에서 이제 그 표현을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글을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가외성의 문제점으로서는 첫째 아니면 뭐 가외성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 어쨌든 뭔가 앞에 표현이 하나 있어야 된다. 바로 이렇게 첫째 이렇게 쓰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이 버릇을 그렇게 안 들이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을 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진시키고 이러한 신뢰 정진은 향후 그러니까 이 의미는 맞는 말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신뢰를 정진시키고 이러한 신뢰 정진은 이렇게 반복되는 표현들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글에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자꾸 글을 쓰면서 글을 좀 이렇게 압축해 갖고 쓰는. 뭐 여기 같으면 우리가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진시켜 향후 정부의 정책 수행에 있어 이렇게 그냥 가면 될 거 아니야, 그지? 정진시키고 이러한 신뢰 정진은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 가외성은 우리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정진시켜 정부의 정책 수행에 순응을 이끌어내는 등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뭐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면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분산이라는 표현을 이제 중복 표현으로 바꾸는 게 좋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참 내가 말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둘째, 셋째라는 게 한 패러그래프잖아. 그렇잖아, 그지? 하나 쓰고 다시 이제 줄을 바꿔 갖고 쓰는 하나하나의 패러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이 하나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두 줄, 세 줄 되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센텐스 두세 개를 묶어서 하나의 패러그래프를 바꾸고 줄을 바꾸고. 그래서 이건 뭐 이제 답안지니까 뭐 좀 그렇긴 한데 원래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뭐 첫째 쓰고 그 뒤에 둘째 해가지고 그냥 붙어서 쓰는 거야. 칸을 안 떼우고 쭉. 그래갖고 요 전체가 하나의 패러그래프가 돼야 된다. 패러그래프가. 그러니까 첫째가 한 두 문장이네. 둘째도 두 문장이고, 그죠? 셋째. 내가 이제 왜 이렇게 두 줄, 세 줄 되는 걸 자꾸 이렇게 분절적으로 쓰지 마라 하느냐 하면 보통 교수들이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편견일 수도 있는데 두 줄, 세 줄 해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게 이게 완전 고시촌 답안지다 이런 이미지가 좀 박혀 있다,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글로서 설명해 주길 원하지 뭔가 이렇게 간단하게 지적해서 넘어가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시오. 5, 6개를 그냥 두세 줄로 그냥 이거 이런 거 교수들이 제일 싫어한다. 세 가지를 쓰더라도 제대로 의미 있게끔 뭔가 글로서 써줘야 된다. 단편적으로 막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두 줄 이렇게 쓰다 보면 그렇게 뭔가 단순 나열하는 느낌을 조금 줄 수는 있다. 근데 뭐 답안지니까 뭐 특히 이제 이 경우에는 내용을 뭐 부연해서 뭐가 계속 쓰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니까 뭐 좀 그럴 수 있긴 한데 하여간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글을 쓸 때 두 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패러그래프를 바꾸는 형태로 쓰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다. 응? 별로 이미지가 안 좋다 이 말이죠. 자, 가외성의 한계. 여기 또 마찬가지로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이게 뒤에 보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실제로 위협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효과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물론 뭐 이런 의미도 될 수는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주로 지적하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가외적인 걸 해가지고 어떤 그런 위험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가 나면 그 효과라는 것이 우리가 투입한 비용보다
커야만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효과성을 입증하기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해성에 따른 효과가 우리가 적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써주는 게 좀 낫겠지, 그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채점자가 구체적 사례도 활용해 보시오. 막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고. 다음에 이제 어차피 뭐 정부 조직 개편이나 이 친구는 사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채점한 사람. 저 밑에도 보면 실제 사례 활용해 보시오. 뭐 그런데 여러분이 옆에다가 써가지고 다시 돌려주라고. 아직 안 배웠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은 뭐 보완해 가면 되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니까. 기본적인 구조가 긍정, 부적, 종합적 평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했을 때 학생들이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그 구조는 지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합니다. 의외로. 그게 어찌 보면 답안지 쓰는 중요한 요령인 거야. 그게 핵심적인 제일 중요한 것들이지. 뭔가 논하시오이라는 거. 왜 설명하시오라고 안 하고 논하시오라는 게 뭐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디스커스라는 의미 아니겠어, 그지? 그러니까 뭔가 뭐 좋고 나쁘고 이런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논하는 거지. 설명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서술형이지, 서술형. 자, 그래서 이 글에 보면 이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러한 정부 조직 개편은 가외성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이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인 거야. 정부 조직 개편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긍정, 부정이 다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가해성 관점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평가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이 대부처주의의 그런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해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이 표현이 맞는 거지. 가해성을 감소시키는 면에서 부정적이다. 그건 아니지. 부정도 있고 긍정도 있으니까. 평가하라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앞에서 그냥 부정적이다라고 딱 못 박아 놓으면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이 대부처주의를 부정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 긍정은 없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 이런 식의 의미를 그냥 우리가 직설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그건 아니지. 그냥 앞에서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은 가해성과 관련해서 보면 가해성을 우리가 감소시키는 거다. 뭐 그렇게 표현을 써야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이제 내용들은 다 부정적이라는 맥락에서 학생이 두 단락을 써놓은 거라고. 뭐 통합된 부처들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내가 예상을 별 못한 부분이긴 한데 내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 대부처주의 조직 개편하면서 보통 한 4가지의 부작용을 지적을 한다고 우리가 논문에서. 근데 그 가운데 가해성과 감소 관련된 거는 딱 2가지인 거야. 통합부처 내부의 정책 견제나 균형이 깨지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경제개혁원하고 재무부를 합쳐서 재정경제원을 김대중 대통령 때 출범을 했을 때 지금 기재부도 다 똑같은 패턴이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경제개혁원이라는 것은 기획이니까 사업지향적 성격을 많이 가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무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정지향적, 재정건전성이라 보수적인 성향을 하는 기획이라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이건 굉장히 보수지향적이라고 봐야지. 그래서 이게 되는데 문제는 실제로 합쳐놓고 나니까 재무부의 권력이 커가지고 얘들이 전체적인 정책을 자기의 어떤 시각이나 입장에서 주도해 가는 게 생긴다. 정책 균형이 깨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깨진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통합부처가 생기면 다른 일반 부처하고의 권력 관계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원활한 어떤 정책 조정이나 또는 견제, 균형이라는 것이 상실된다. 이제 그게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거든. 그래서 내가 그 2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쓸 때, 이게 대부처주의가 가지는 문제점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 답안지에는 보면 그 내용도 들어있다고. 그 2번째 단락에 밑에 보면 다른 부처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대부처 내에서의 관계에서 견제와 균형이 상실하게 된다. 이제 이 말이 지금 내 한 말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축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특히 그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의 내용이 이제 학생이 이제 요 두 가지만을 가지고 뭘 이렇게 쫙 쓸 수 있는 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거 외에도 뭔가는 하여간 이게 문제가 있다. 가해성을 감소시켜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쓰려고 하니까 아마 가해성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여기 갖다 맞춘 것 같아. 아니 뭐 그런 시도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이 표현 자체가 다 좀 애매한 거야. 한번 보자. 우리가 가해성의 감소는 유동적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어렵게 하고, 이것도 애매하다. 이게 딱 읽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안 들어오면 가해성이 줄어들었다 하면 여러 부처에서 하던 것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통합부처를 만들어 놓았으면 유동적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어렵게 하느냐? 우리가 보통 대부처주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복잡한 정책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이 복잡한 정책 문제를 과거에는 여러 부처에서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있는데 얘들이 부처 이기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조정이나 협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책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관련 기능들을 묶어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의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동적인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감 문제 이런 데 대한 적응을 어렵게 한다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대부처주의라는 것은 그런데 적응을 잘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 표현도 이제 조금 애매하고.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실패의 위험이 도래할 경우 어떤 위험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학생의 생각은 기존에 여러 개 이렇게 중첩 중복을 시켜놔 놓으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가해성의 의미처럼 하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할 때 다른 게 해주니까 이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쓴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일반론이고 이건 이제 지금 우리가 정부 조직 개편 사례니까 대부처주의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게 되느냐? 아니지. 서로 미리 딱 합해갖고 어떤 통합적인 노력을 딱 통해가지고 대처를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좀 하여간에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일반론을 가지고 쓸거리를 만들다 보니까 전부 내용이 조금 애매해지는. 그래서 하여간 일단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을 하고 다음에 이제 조직론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우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 여러분 받은 자료를 한번 볼래? 그래, 신공공관리 파트에 자료를 보면 그 강의 자료 2에 첫 번째에 나오고 이건 이제 간단한 여러분이 그래서 사례로 이제 활용을 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실어놓은 건데 그래서 그 논문의 내용에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인용할 정도로 간단하게만 가져왔다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공공관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기관, 부서, 개인들을 다 분절화시켜서 나누어가지고 경쟁을 시키는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 방법론적 개인주의라고. 다 나누어서 경쟁을 시킨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보면 국내 테러 예방 대응 체계상에는 분산형 위험 대응 체계에서 비롯된 구조적 속성, 대테러 기관의 역할과 권한 구조, 역할 중심 세분화에 대한 기능의 근거화 등 신공공관리적 속성의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러 방지와 관련돼서 여러 기관에다가 서로 나누어줘서 그러니까 정보도 따로 놀고 공조도 잘 안 되고 이게 문제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신공공관리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부 조직 간에 이제 연계를 한다고. 연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위험이 생겼을 때 잘 대응을 하게 만드는 거야. 대응을 하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요것만 나중에 다시 한번 그 탈신공공관리를 하면서 보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처주의를 왜 하느냐. 가장 큰 거는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정책의 효과성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 복잡한 정책 문제가 있는데 여러 부처가 기능을 나누어 가지고 이걸 대응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제대로 연계도 안 돼서 문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책의
여러 부처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또는 기능이 중첩되어 있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치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다 좀 애매하다.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는 것은 내가 뭐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뭔가 길게 쓰기가 힘드니까 이제 뭔가 내용을 자꾸 쓰려다 보니까 이제 일반론을 하다 보니까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하긴 뭐 그런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 중요한 거는 평가하라 그러면 세 가지 딱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답을 쓰는 대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자, 일단 뭐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이제 이순환 때 그러니까 이제 글 쓰는 연습을 사실 좀 하긴 해야 돼. 왜냐면 사람마다 다 자기 이제 전공 분야도 다르고 특히 이제 뭐 행정학식으로 이렇게 서술형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도 글 쓰기가 힘들 수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노트를 그냥 다 외운다고 해서 막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그걸 문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자기 생각처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공부를 할 때 이거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갖고 쭉 이어지는 식으로 어떤 구조를 딱 잡아갖고 자기 머리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야만 내가 말로 하듯이 글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어가지고는 그걸 묶어서 글을 쓰려면 시간도 걸리고 표현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다고. 근데 그건 뭐 자꾸 훈련해 보는 수밖에 없지 뭐. 하루아침에 될 문제는 아니고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고 삼순환 답안지도 그렇다. 근데 삼순환은 워낙 뭐 학생들이 답안지를 많이 써본 애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글은 조금 이렇게 뭐 비교적 좀 매끄럽지 뭐 표현이 이상하나 이런 게 없다고. 내용이 잘못돼서 문제가 있는 거지. 자, 혹시 내가 지금 한 이야기 가운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해 모의고사 때는 지금 말한 여러분이 들은 내용들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답안지를 조금씩 개선을 해야지 뭐 시간을 두고. 그래서 예비는 이제 3번 할 거고 일순환 때는 한 5번 시험 친다고. 시험 횟수를 좀 늘릴 거야. 시험 횟수를 늘려가지고 여러분이 좀 다음에 뭐 강론은 사실 뭐 모아서 100점짜리 치기는 그런데 다음에 한 이순환 때는 100점짜리 시험을 치볼까 생각을 해. 이순환도 한 4번인가 시험 치거든. 그래서 100점짜리를 한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이제 그런데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인크리멘탈리즘, 점정주의지. 지금부터 시작해가 조금 개선하면서 이제 자꾸 여러분이 늘 수 있도록. 하루아침에 안 는다고 글이라는 게. 교수들도 막 글 쓰는 거 보면 막 논문 보면 막 표현이 그냥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가 읽으면서도 어떤 때는 그래서 야 이거 학생들한테 그냥 내가 보여주고 왔구나 창피한데 싶어서 글을 내가 고쳐가 주는 경우도 있다. 논문을. 원래는 이제 그 원전 그대로 여러분한테 줘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섭씨 내가 좀 말이 되게끔 고쳐가지고 주고 이런 경우도 있다. 자, 특별한 질문이 없으면 일단 뭐 그렇게 하고 일단은 막 여러분이 기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지금 현재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그 시장 실패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정부 실패 이야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울프 주니어의 이제 이야기에 보면 우리가 정부 실패의 원인을 정부 활동의 특성에서 찾고 있다. 정부 활동의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 실패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야. 특성. 이 특성이 이제 두 가지 있다. 공급 측면하고 우리가 수요 측면. 이때 수요 공급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하잖아요. 소위 전환 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요구 들어오는 요게 수요인 거고. 수요. 그러니까 어떤 민간 부분 어떤 뭐 일반적인 행정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요구, 수요.
의미하는 거고, 공급 청맥이라는 것은 이 정부 활동을 하는 주체, 그 공급에 가지는, 공급 주체가 가지는 특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부의 공급 측면에서 보면 가장 큰 특징은 독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공급 측면에서는 독점이라는 게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는 측정 가능성이 낮은 측정 가능성. 그것도 우리가 전에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정부의 목표나 또는 우리가 산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복잡성, 불확실성, 모호성 이런 이야기를 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측정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 측면에서는 대부분 우리가 이 수요라는 것이 사회적 수요 또는 요구라는 것이 굉장히 시급하다. 시급하다는 게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이멀전하다는 거예요. 119 이런 식의 이멀전시지.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요구 또는 어떤 수요의 시급성, 시간을 다툰다 이런 거지. 급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인들, 우리가 정치인이나 관료는 정치적인 평가 또는 정치적인 보상에 민감하다. 정치적 평가 및 보상에 민감하다. 정치인은 정치적 평가 보상이라는 게 자기 지지도가 될 거고, 관료도 우리가 외부에서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관료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이 정치적 평가 및 보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정부가 일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했느냐, 합리적으로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부에 비춰질 때 그게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신경을 쓴다. 그러니까 이제 관료들은 보통 일을 할 때 보면 이게 국회의원들이 다음에 자기한테 어떤 평가를 내릴 건지, 또는 언론이라든지 정당 이런 데서 어떤 평가를 내릴 건지 이런 데 주로 신경을 많이 쓰거든. 그런 속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용과 편익의 괴리. 비용과 편익의 괴리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세를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세금을 받아서 그걸 비용으로 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편익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어떤 산출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때 말을 우리가 풀어 쓴다면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하고, 그 다음에 그 편익을 누리는, 편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괴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조세라는 걸 일단 다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부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 어떤 경로, 대상으로부터 세금을 다 모아가지고 놓고 이걸 이제 어디에 쓸 거냐 결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분배를 하게 된다. 그 말은 요거하고 여기 서로 연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계가 안 된다.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예산에 가면 그런 게 있다. 예산 통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 예산 통일의 원칙. 이 예산 통일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특정의 세입과 특정 어떤 지출이 연계되어서는 안 된다. 연계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통일이라는 것은 다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나누는데 이 통일인 거지. 모든 게 모여갖고 거기서부터 다시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걸 통일이라는 말이고,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풀어 설면 특정 세입하고 특정 지출이라는 것은 서로 연계돼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에 대한 예외가 있다고. 우리가 조세상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대표적인 목적세 같다. 요거는 우리가 거둘 때부터 특정한 목적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 환경세라든지 교육세,
그 다음에 뭐 농어촌 뭐 특별세 뭐 이런 것도 있고 담배세 이런 것도 아마 그렇다고 해요. 특별한 목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예산 통일 원칙이에요. 이 특별회계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공기업 특별회계. 그럼 이제 서울교통공사다. 그럼 서울교통공사라는 것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잖아. 그 받은 걸 가지고 지하철을 운영하고 뭔가 어떤 개선하고 하는 데 쓰니까 그건 연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건 예외가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세나 특별회계는 예산 통일의 원칙의 예외가 된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예산으로 가져와서 쓰면,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을 하면,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 가지고, 내 소득 가지고 내가 쓴다.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껴 쓰려는 유인이 있는데, 이것처럼 국민 세금을 와서 이 돈이 누구한테서 나온 것, 출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쓰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효율성 관점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몰 비용을 중시한다. 이 매몰 비용을 중시한다는 것은 이미 투입된 비용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쭉 해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있은 거야. 이 논란이 옛날에 우리가 김대중 정부 때인가 그때 이제 소위 KTX 경부 고속철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땅도 넓지 않고 이런 데서 뭐 돈을 뭐 수조 원 이상 들여서 이걸 꼭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제 사업 재검토를 우리가 경제적인 분석을 한다면 이미 들어간 이게 이제 매몰 비용이거든. 그 사업이 뭐 공정이 한 1-20% 진행됐을 테니까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하면 그게 따라서 어떤 시민들이라든지 뭐 기업들이 나름대로 이제 그걸 될 거다. 정부를 믿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그게 다 매몰 비용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들어갈 비용하고 앞으로 발생할 편익을 계산을 해서 이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지. 이건 고려 대상이 안 된다. 경제적 분석은 지금부터 중요한 거지. 그러나 정치인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거든. 한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그것도 공정이 시작됐는데 갑자기 이게 비효율적이다. 문제 제기가 된다고 해서 안 하느냐. 그런 경우는 절대 없다고. 그래서 이 매몰 비용을 중시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원인들의 결과 나타나는 우리가 정부 실패의 유형이 어떻게 있느냐. 이런 정부 활동의 특성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이 유형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부 실패를 한 가지로 말하기 힘드니까 어떤 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정부 실패라고 할 수 있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제 구체화해 놓은 거라고 봐야 되지. 시장 실패의 유형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지금 원인, 유형 이 말을 하는 거는 작년에 이제 우리가 지문에 보면 1번에 이제 울프의 정부 실패의 원인을 설명하시오라고 해놨거든. 그러면 이제 그 원인을 울프의 표현대로 따지면 사실 이걸 설명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되면 2번에서 우리가 정부 실패 극복을 위한 일련의 이론들 할 때는 그게 정부 실패의 원인을 극복하는 게 아니잖아. 정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거니까 그 정부 실패의 극복은 이것과 관련된 거거든. 그래서 내 생각엔 그 출제하는 사람이 그 원인이라는 거를 뭐 특별하게 울프의 글에 따라서 표현을 가져오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왜냐하면 이 유형이라는 게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원인이라 할 수도 있잖아. 정부 실패란 전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되니까 별 생각 없이 쓴 것 같아. 근데 그게 울프의 글에는 보면 학생들한테 딱 혼선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있는 22년도 이문에도 보면 빈센트 오스트롬의 공공선택 이론 해놨는데 그러니까 어느 학생들이 막 헷갈려가지고 민주행정 패러다임을 가지고 썼다 이런 애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엄밀하게 그 부부가 썼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게 맞지. 둘이가 공저로 나온 게 공공선택 이론이니까.
뭐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유형에 대한 거를 그래서 아마 내가 그걸 썼으면 원인을 물었으니까 요거 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적시만 해주고 요 내용을 조금 더 길게 썼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경우도 피해갈 수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을 안 쓰면 이문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이제 내 교재에 있는 처음 나오는 그 소제목이 한글로만 바꾼 거지 울프의 그 책과 논문도 있다. 똑같은 내용을 써라. 그 표현을 그냥 가져온 거라.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이렇게 해놨다. 편익과 비용의 괴리에 따른 비용의 증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용과 편익의 괴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설명한 이런 의미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하고 편익을 누리는 사람이 이렇게 따로 괴리가 돼 있으니까 결국은 뭐겠어요? 자기 돈으로 어떤 정부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거야. 앞에다 더 쓰면 우리가 위해 노력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유인이 부족하다. 내 돈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노력이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별한 기술을 우리가 뭐 배운다든지 또는 어떤 뭐 그런 전문성을 내가 좀 더 향상을 시킨다든지 또는 어떤 뭐 인력이나 조직 관리를 좀 더 잘한다든지 뭐 하여간 모든 이런 생산성과 관련된 그런 것들을 잘 개선하고자 하는 유인이 부족한 거예요. 그 유인이 부족하니까 결과적으로 비용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표현해 보면 그래서 가외적 비용이 발생한다. 이 가외적 비용이라는 어떤 의미냐면 투입되어야 될 적정한 비용 이상의 비용이 든다는 거예요. 적정 비용 이상으로 우리가 정부 활동에 그 자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외적 비용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편익과 비용의 괴리에 따라서 관료들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할 특별한 유인, 특히 이제 정부는 독점 체제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유인이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독점 체제에서 특히 이런 현상이 우리가 가중될 거라고 봐야 되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라이벤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소위 X inefficiency다, X 비효율성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이 X라는 것은 그냥 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 그냥 썼는데 한국 행정학의 유민봉 교수에 보면 미지수라는 개념으로 썼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어쨌든 정부가 가진 비효율성이다. 미지수라는 개념으로 썼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뭐 많이 알려진 정부의 비효율성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사적. 있는 대로 쓰면 우리가 private or organization을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사적 혹은 조직적 이익의, 조직적 이익이 아니고 목표다. 목표의 내재화 이렇게 됩니다. 왜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정부 전체의 목표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사적 혹은 조직이라는 것은 개별 조직을 의미한다. 개별 조직이 국세청이면 국세청이 자기 조직의 목표를 중조시하는 정부 전체의 목표보다는 그런 의미라고요. 이건 왜 이런 이유가 발생하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부
목표에 우리 앞에 있는 지금 다 이 내용이 이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지금 이제 우리 이 이야기를 한 거지. 그다음 하나는 이제 이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정부 목표가 복잡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가지고 측정 가능성이 낮다. 뚜렷한 평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목표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조직이 어떤 자체적인 우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평가 기준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부 목표에 따라서 어떤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게 복잡하고 모호하니까 조직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가 기준이란 게 정부 정책의 목표나 어떤 이익보다는 주로 이게 보면 조직의 이익 또는 어떤 입장을 주로 반영을 한다. 조직 또는 조직 구성원의 이익. 이익을 우리가 반영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들이 추구하는 목표 자체가 사적 혹은 조직적 목표가 정부 전체의 목표하고 대치를 돼 가지고 얘들이 사용을 하면서 이 내재화됐다는 거죠. 그게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뿌리를 냈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게 있다. 국세청 같으면 국세청의 평가 기준은 보면 대부분 다 징수액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1년에 조세를 얼마 거두기로 했는데 그 목표에 비추어서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징수액만을 국세청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돼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런 조세상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도 중요한 거거든. 근데 그런 건 다 빠져버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편한 걸 쓰는 거예요. 뭐 경찰청 같은 데서도 뭐냐면 단속, 건수 뭐 이런 식으로 경찰들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찰들을 컨트롤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조직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derived externality라고 했는데 그게 뭐 번역하기가 좀 그런데 뭐 derived니까 뭐 직역을 하면 도출된 외부 효과 뭐 이런데 보통 뭐 파생적 이렇게 쓴다. 직역하면 도출된 외부 효과 이렇게. 요거는 왜 생기느냐? 우리가 시급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또는 수요에 대한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정치인들의 굉장히 즉흥적이고도 그 다음에 단기적이고도 상징적인 반응 때문에 그렇다. 갑작스럽게 사회로부터 무슨 수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들이 어쨌든 당장 어떤 정치적 지지나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일종의 미봉, 책을 체계적으로 뭐 분석하고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고 일단 시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려야 되니까 굉장히 즉흥적이고 단견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반응 또는 어떤 정책 결정을 한다.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부정적인 파급 효과들이 나타난다. 그걸 이제 우리가 파생적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제 우리가 앞에서 나온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런 거죠.
앞에 독점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있는 이 습성들이 그냥 약간 표현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됐다라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정치인들이 정치적 평가나 보상, 표, 지지율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런 맥락이거든. 자, 요걸 보여주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논문에서 분석하고 하는 건 없는데 내가 이제 이걸 보면 제일 내가 겪은 일 가운데 대표적인 게 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내가 미국에서 와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소위 그게 1990년도인가 그러는데 전세 파동이라는 게 그 당시에 뭐 여러분은 태어날 준비도 안 된 상태니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좀 사는 사람은 이 전세 파동들을 기억을 한다고. 이게 뭐냐면 원래는 전세를 예전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했다고. 근데 매년 전세가 오르니까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이 불만이 많을 거 아니야. 이게 매년 하니까 매년 올리니까 이게 전세값이 올라서 못 살겠다. 시급한 사회적인 수요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치인들이 그것도 아마 야당이 주도를 해서 그럴 거야. 해가지고 야, 그럴 것 같으면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자. 그러면 2번 올릴 걸 1번밖에 못 올리니까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초등학교 산술적인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집주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2번 올릴 걸 1번만 못 올리니까 1번 올릴 때 왕창 올리면서 전세 파동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나도 직접 피해를 봤는데 내가 이제 미국 들어오자마자 아파트 전세를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전세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다고. 그래서 뭐 이왕 사는 거 남 집인데 좀 넓은 평수에 살자 해갖고 40몇 평을 살았거든. 전세니까. 그게 전세가 얼마였느냐 하면 3,000인가 3,500인가 봐. 지금 같으면 감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살았다고. 근데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나서 하니까 전세 값이 올라가지고 그 돈으로는 같은 평수는 절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그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이래 내가 살던 현대 아파트인데 주공 아파트 상대적으로 값이 좀 싸잖아. 거기 32평으로 가면서 돈을 2천만 원을 내가 더 내고 간 거야. 평수는 줄여서 가면서 3,500만 원인가 뭐 전세를 하다가 내가 5천만 원을 주고 갔다. 그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부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유 또는 어떤 뭐 국민들의 시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당장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정책 대항을 하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긴다. 이게 뭐 하나의 말 그대로 상징적인 예고. 실제로 이런 들 말고도 뭐 굉장히 많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정치인들은 주로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관료들은 장기적 합리성에 근거해서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한다.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다. 정치적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나오는 분배적 불평등. 이 분배적 불평등은 우리가 시장 실패는 주로 이제 경제적인 측면 또는 소득 측면의 이야기고 여기서는 정치 권력상의 분배적 불평등을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 결과 우리가 정치 권력적인 면에서 정치 권력적인 불평등으로 인해서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하고 시민사회의 뭐 어떤 의사소통이 잘 안 되나 뭐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이랬는데 요거 이제 기본적으로 다 공공선택론이거든. 공공선택론.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요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려면 그 울프 주니어가 자기 글에서 제시한 예가 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시정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0억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로컬 가버먼트에 가면 그 당시로는 보면 백인이 한 80%,
뭐 이렇게 했다. 75%, 75% 대충. 그럼 이제 흑인이 25%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을 하니까 늘 이 사람들이 유리한 쪽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정치 권력상의 분배적 불평등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다수를 가지고 정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얘들이 유리한 쪽.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백인들은 어떤 사업을 주로 선호하느냐 하면 뭐 어떤 예를 들자면 어떤 뭐 여가 활동에 관한 거라든지 좀 하여간 글을 사한 거. 반면에 이제 흑인들이 주로 선호하는 사업은 뭐 복지, 당장 자기들에게 급한 거, 이머전트한 거죠. 그럼 이제 교육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할 거고, 백인들은 뭐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외에 어떤 뭐 문화라든지 뭐 등등 이런 사업에 돈을 사용하기를 할 거고. 그럼 이걸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면 백인들은 이런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유틸리티가 예를 들어서 3이다. 효용이 거기가 3이라면 상대적으로 흑인이 여기에 가지는 효용은 엄청 크다고. 왜냐하면 자기 지금 생활과 보다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라니까. 얘들한테는 이게 없어도 별 상관없지만 흑인한테는 이게 굉장히 시급한 거지. 그래서 얘들이 예를 들어서 뭐 20이다. 막 가정을 한번 해보자. 20하면 적당하게 오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75 곱하기 유틸리티 5 해가지고 35, 375가 되는 거고, 요거는 20에 25를 곱하면 500이니까 전체적인 효용이 큰 이쪽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권력적인 불평등에 의해서 얘들이 선호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얘를 이 권력적 의미의 불평등의 예로서 이제 이런 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은 뭐 효용을 따지고 하는 이게 공공선택론 경제학적인 기본적인 관점이지. 이게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우리가 의미가 있지. 정부가 똑같은 선을 쓰는데 새로운 사업을 한다. 어느 사업에 배분을 할 거냐. 그 배분을 할 때 그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단순히 뭐 우리가 어느 쪽을 지지한다 문제를 넘어서서 이 사람들에게는 훨씬 절박한 문제고, 어찌 보면 생존 문제에 가깝다고 봐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효용의 상대적 크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좋은데, 사실 이게 뭐 우리가 측정해서 반영하고 이런 것도 쉽지 않고 권력적 관계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용납되지도 않으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요건 뭐 별거는데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면 일반 글에서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기억을, 특히 이 개념은 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들을 좀 기억을 해서 글을 쓸 때 적정하게 여러분 좀 반영을 해서 하면 될 거다. 자, 조금 쉬었다가 그 신공공관리 이야기를 해볼게요.